안녕하세요. 코리아월드 멀티미디어 에디터로 근무하고 있는 양승진 기자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개발자를 위한 영작 요령과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인데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는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서론, 영작 기본 원리, 매크로 마이크로, 영어 학습법, 시사영어 필사 결론에 이르는데 10가지의 구체적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개발자가 두려워하는 영작 특강인데요. 영작이 두려운 것은 사실 개발자뿐만 아닙니다. 영어학습자 모두가 두려워하고 원어민도 영어로 글쓰기를 어려워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모두 소설가나 기자처럼 한국어로 글을 잘 쓰지는 않는 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개발자를 위한 영작 기술에 뭐가 필요할지 고민해 보고 주변에 문의도 해봤는데 개별적인 차이가 많아서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ESP라는 개념을 기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SP는 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구체적인 목적을 가진 영어라는 뜻입니다. IT나 공학 등 구체적인 분야에서 통용되는 의사소통 역량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일반 회화나 그냥 일반적인 여러 가지 용도에서 쓰는 그런 영어가 아니라 개발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제 업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영어,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일종의 영어 교육의 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저도 가끔 개발자분들한테 영어 관련 요청을 받는데요. 주로 이메일 번역이 많습니다. 사실 간단한 문장인데 되게 어려워하세요. 이렇게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마도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기본적인 좀 두려움? 이런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개발자분들이야말로 정말 영어를 일상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개발 언어 자체가 영어로 되어 있고, 해외 쪽 업무도 많이 관련되어 있는 분야가 있어서 영어 이메일이나 아니면 문서 등을 접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전문적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어 교육의 한 분야가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ESP가 뜻하는 게 어떤 걸 뜻하냐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개발 쪽에 계시니까 개발 관련 용어를 그 내용들을 다 숙지하고 계시죠. 관련 배경 지식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영작의 기술, 요령 등만 익히면 영어로 글을 써서 업무에 활용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ESP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영어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일단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요. 개발자를 프론트엔드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로 크게 나눠서 볼 수 있듯이 영작도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크로와 바로 마이크로인데요. 매크로는 글의 큰 구조, 스트럭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크로는 개별적인 문장이나 단어, 표현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그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마이크로 레벨 문법이나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가르치고, 글의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영작의 매크로 부분적인 기술이나 지식은 학교에서 거의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독학을 하시던지 아니면 개별적인 음, 관련 강좌를 듣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일단 오늘 간단하게라도 매크로 측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팁인데요. 매크로 부분에 속하는 팁. 음, 두괄식으로 제발 쓰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국적 글쓰기는 다 미괄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두괄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동양권, 한국이나 일본 이런 경우에도 미괄식이 많은 편입니다. 끝까지 말을 들어야만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뭐 오늘 날씨가 좋은데요. 그나저나 뭐 연휴 끝나고 뭐 낙이 없네요. 어쩌고저쩌고 계속 다른 얘기 하다가 그런데 뭐 저도 서브 뭐 어쩌고저쩌고 계정이 어떠고 막 이런 다른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번에 이모콘 하는데 꼭 참석해서 봐주세요. 이런 마지막까지 들어야지 결론이 나오는 식으로. 저희 앞에 뭔가 수사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부분이 동양권에서 선호하는 글쓰기 방법인데 영어권, 특히 이제 미국권에서는 음, 두 갈식을 선호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하는 것처럼 앞에 서두가 되게 길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다른 주제로 시작해서 점층적으로 빙빙빙 돌아서 가는 경우에는 글을 읽거나 말을 듣는 사람이 굉장히 답답해 하는데요. 영어로 글을 쓸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심 아이디어를 무조건 앞에 놓는 겁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중간이나 뒤에 놓을 수는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핵심을 앞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복잡하게 뭐 날씨가 좋고 어쩌고 막 그런 얘기도 결론만 얘기하면 영어로 쓰면 뭐 please attend 이모콘 하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사족을 다 버리고 핵심만 앞에 딱 놓고 그렇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뒤로 미루는 형식의 글 쓰는 것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문단과 TS를 이해하세요인데요. 매크로에 속해 있고 일단 TS가 뭐냐면 TS는 이제 topic sentence입니다.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일단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시각적으로도 네모 박스에서 처음에 인덴테이션이 앞에 빈칸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박스 구조를 가진 패러그래프는 보통 문장이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뭐 최소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보통 두세 개에서 네다섯 개까지의 문장으로 하나의 이제 문단 패러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요. 중요한 건 한 문단은 보통 하나의 아이디어의 통일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가장 핵심적인 문단의 그 가장 중심 아이디어가 첫 문장에 요약돼서 압축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토픽 센텐스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TS라고 하는데 이런 구조를 맞춰서 영문을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본인이 영어로 글을 쓸 때 문단 단위의 구조를 이해하고 문단의 첫 문장의 토픽 센텐스만 쓰신다고 해도 굉장히 영어 문장이 깔끔하게 들어오고요. 읽는 사람이 내용 파악을 되게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실력, 자기가 가진 영어 실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내용을 좀 들어가 보면 토픽 센텐스를 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 원인이 뭐냐면 문단의 내용 자체를 제대로 요약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토픽 센텐스 자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대로 구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미리 이제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생각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법인데 문과 전공보다 오히려 개발자분들, 공대나 뭐 이공계통해서 논리적인 사고를 많이 하신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약간 기계적, 체계적으로 글 쓰는 게 편하실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패러그래프의 구성 원칙에 따라서 만약에 글을 쓰는 게 익숙해지신다고 하면 전체적인 영작 실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이해하기도 편하게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팁 세 번째는 계속 이제 큰 구조를 보여드리는 건데 역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하세요 라는 말인데요. 음, 사실 기술 문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만 방향을 이제 다른 곳으로 돌려서 보시면 입력 부분 여러분들이 영작을 잘하기 위해서 평소에 참고할 만한 어떤 입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뉴스 신문 기사를 읽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신문 기사에 실리는 기사 중에서 IT 기사를 읽으신다고 하면 업무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영작 실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요. 근데 이런 역피라미드 구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inverted pyramid라고 하는데 이 위에 있는 그 피라미드 상단에 있는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사 구성 요소의 중요도를 뜻합니다. 즉 중요한 내용이 맨 위에 오고요. 그 뒤로 중요도가 점점 떨어지는 내용이 온다는 건데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사의 핵심은 첫 문단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이걸 다 만약에 첫 문단에 넣는다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모든 기사의 첫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다 몰리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3, 4문단에 걸쳐서 핵심 아이디어를 이렇게 전개합니다. 이렇게 처음에 오는 3에서 4문단, 서너 문단을 리드라고 하는데 구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문장은 주제문이라고 해가지고 주어랑 동사 위주로 돼가지고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발표했다. 뭐 정부가 새로운 안을 발표했다. 이런 식의 이제 문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용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 못했던 세부 사항 같은 게 세 번째 문단 정도에 나오고 이 전체적인 기사의 배경이나 해석, 분석, 전망 등이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나오는 부분이 매번 있는 건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보통 이런 패턴을 많이 따라가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일단 신문 기사를 읽으셨을 때, 아,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는구나, 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구조를 파악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이런 구조를 알고 계셨을 때 어떤 또 팁이 있냐면, 예를 들어 지금 보여지는 이 피라미드처럼 중요한 게 앞에 몰려 있으니까 처음에 한 3, 4패러그래프를 읽어보고 만약에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면 계속 읽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멈추고 다른 기사를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이 역피라미드 위에 있는 뭔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헤드라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전체의 핵심이 사실 이 1, 2, 3, 4 패러그래프에 많이 요약되어 있는데요. 그 1, 2, 3, 4 리드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또 한 번 요약한 게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사를 읽으실 때 리드와 전체적인 기사 내용과 헤드라인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이 이렇게 축약된 표현으로 짧게 압축이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좀 평소에 하시면 이메일을 쓰시거나 아니면 뭐 제목을 달거나 특히 프로그램상에서 적절한 제목이나 문장을 만드실 때 특히 압축된 짧은 표현을 쓰실 때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팁 네 번째는 이제 매크로에서 마이크로로 넘어왔는데요. 좀 이제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글을 쓰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주어, 동사, 목적어 누가 그 쓰는 방법을 모르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텐데 많이 이렇게 못 쓰십니다. 예를 들어 A번에 보시면 대어 구문으로 시작하시죠. 대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B 문장을 보시면 A 문장의 핵심만 다시 축약해가지고 주어를 맨 앞에 찾아주고 동사, 목적어 해서 군더더기 없게 만든 건데요. 대부분 제가 이제 코리아월드에서 에디터를 하면서 하는 작업이 A 형태로 이리저리 중언부언 복잡 다단하게 써 있고 주어가 어디로 갔는지 헷갈리는 문장들을 B형의 시각적으로도 잘 판별이 되는 문장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하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한국 학습자나 동양 학습자는 특히 한국어에선 주어 생략이 많잖아요. 근데 영어는 반드시 주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굉장히 커서 저희는 문장을 쓸 때 자꾸 이시나 대어 뭐 이런 부분으로 주어를 자꾸 안 찾거나 아니면 수동태를 써가지고 주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어, 동사, 목적어로 글을 쓴다. 되게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문장 구조이고요. 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쓰기만 하면 사실 주어가 아무리 길어도 동사 부분이 아무리 길어도 목적어 뭐 구나 절이 굉장히 길어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마이크로 레벨에 가서 문장을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서 이 문장에서 주어를 뭘로 사용해야 할까를 고민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팁입니다. 계속 마이크로에 속한 부분인데 되도록이면 능동태 문장을 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 되게 뭐 계속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책을 보더라도 수동태보다는 능동태를 써라. 근데 막상 영작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수동태를 쓰세요. 근데 수동태를 쓰면 주어 이 행위 주체가 뭔지 알기 어렵게 되고 문장이 좀 맥이 빠집니다. 힘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어서 문장을 좀 힘을 더 주고
좀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능동태를 쓰시고요. 처음에는 수동태, 능동태 생각 없이 막 이제 처음 글을 쓰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퇴고 과정, 수정 과정에서는 수동태가 보이면 아, 이거 능동태로 바꿀 수 있는 문장인지 보시고 되도록이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수동태를 써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바꿔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섯 번째 팁, 계속 마이크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사, 형용사를 아껴서 쓰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에디터 생활을 하면서 되게 많이 목격하는 부분인데요. 뭔가 수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장의 힘이 떨어집니다. 특히 부사, 형용사가 많을수록 문장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데요. 지금 A번에 나오는 것처럼 뭐 extremely도 나오고 뭐 frustrating 이 뭐 형용사랑 부사랑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썼지만 핵심 내용은 프로그램에 있는 버그를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너무 버그는 당연히 프로그램 안에 있으니까 위에 A 문장을 형용사 부사 필요 없는 거 다 빼면 지금 다섯 단어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간단한 영작을 잘한다는 게 되게 멋들어진 복잡 다단한 뭐 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문장 구조나 형용사 부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플하게 부사 형용사를 빼세요. 되도록이면 그런 조언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게 되게 일반적인 조언인데요. 특히 기술 문서를 쓰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동태와 함께 뭔가 그냥 쓰기에는 심심하니까 부사랑 형용사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수동태와 함께 더불어서 아, 부사 형용사도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써야지, 아껴 써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부분에서 있는 팁, 또 다른 팁, 팁 7번인데요. 쉬운 단어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 칼럼에 보이시는 단어들이 좀 그럴듯해 보이는 멋진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평소에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인데요. 음, 의외로 가장 이제 영어를 좀 잘한다는 영자신문 기자들에게 저희가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왼쪽에 있는 어려운 단어보다 오른쪽에 있는 쉬운 단어를 써라. 예를 들어 긴 단어보다는 짧은 단어, 어려운 단어보다는 쉬운 단어,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 이 부분도 이제 기술 문서를 많이 다루게 되시는 개발자분들도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힘든 문제인데요. 추상적인 내용들이 꽤 많거든요. 개념 같은 게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개념들, 어쩔 수 없는 개념들은 할 수 없지만 그걸 설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단어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동의어 사전 같은 경우는 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현력을 늘리기 위해서 동의어 사전을 보는 건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그냥 바꿈을 위한 바꿈? 굳이 그냥 said라고 하면 될 걸 announced, emphasized, stressed 다른 말로 noted 하면서 계속 said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 그냥 said 하면 되는 거거든요. 말하다, 말했다. 근데 그걸 괜히 다르게 바꾸면 뉘앙스를 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의어가 꼭 동일한 동의어 사전에 있다고 해서 같은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단어의 뉘앙스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표현력을 늘리는 거는 좋지만 동의어 사전을 대놓고 그냥 무작위로 이걸 바꾸는 작업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짧고 쉬운 단어를 쓰시고요. 일부러 어려운 단어를 찾아서 쓰시는 거는 최악의 영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이크로 쪽의 팁 후반부로 넘어갔는데, 구글 신을 믿으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요즘 구글 트랜슬레이트, 구글 번역 이 기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기술 문서는 사실 넣고 돌리면 상당히 좀, 이 정도까지 번역이 되네? 라는 수준으로 잘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초, 중, 고, 대학교 이후 직장 생활까지 하신 만약에 개발자 분들의 기본적인 영어 실력과 소양을 생각하면요. 웬만한 기술 문서는 구글 번역에다 놓고 돌린 후에 원문과 번역되어 나온 거를 비교해서 조금 수정하면 어느 정도는 써먹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주제나 아니면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이런 프로그램 언어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기술 문서들 그냥 일반적인 기술 문서들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작을 하는데 좀 본인이 불편하거나 아직 초보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구글 신을 믿으시고 구글 트랜슬레이트를 활용. 여기에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구글로 번역된 내용과 본인이 번역된 내용을 비교 분석해보고 아, 여기서 가져와도 충분히 말이 되고 오히려 내가 한 것보다 이게 여기 있는 표현이 더 좋겠구나라고 해서 가져와서 참조하시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그냥 아, 나 번역하기 싫어 혹은 뭐 영어로 글 쓰기 싫어 해서 구글에다 돌려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보내라는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실 때 이제 온라인 검색을 하실 때 구글이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는데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위키피디아나 이런 것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 위키피디아는 이제 저 같은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번역하는 사람이나 뭐 작가나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이런 참고적인 자료가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때 나온 영어 표현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뒤에 있는 뉴스 웹사이트도 결국 코리아 헤럴드 웹사이트나 여러 웹사이트 직접 와서 해당되는 표현이 어떻게 쓰였는지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 구글신을 믿으라고 제가 이제 팁 8번으로 해놓은 이유는 본인이 쓴 문장이나 아니면 표현을 이렇게 직접 인용문 쌍따옴표를 해가지고 넣어보면 해당되는 표현이 몇 건이 나오는지 알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자기가 지금 직접 창조한 어떤 표현이 있는데 그거를 영어로 된 표현 몇 단어로 된 표현을 구글에 넣었더니 나오는 예가 뭐 한 서너 개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근데 자기가 넣었던 표현이 어, 검색을 해보니까 뭐 몇만 건 이상이 나오더라.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실제 상용으로 쓰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구글을 활용해서 본인이 쓴 영작물을 자가 교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신을 믿으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조금만 검색을 더 해보시면 어떻게 구글을 활용해서 영어 문장을 교정하는지 이런 팁들도 사실 온라인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팁 이제 9번은 시사 영어와 친해지자. 일단 뭐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가장 좀 시사 영어라는 게 대부분 이제 뉴스잖아요. 뉴스 잡지 뭐 이런 부분인데 진짜 텍스트. 그러니까 학습을 위해서 무슨 뭐 가짜로 만들어진 텍스트가 아니라 실제 원어민들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예요. 그래서 영어도 배우고 정보도 습득할 수 있는 그래서 배경 지식, 정보, 문화 등을 흡수하는데 해당 언어를 사용해서 배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일거양득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용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 특정 분야를 좋아해서 예를 들어 뭐 만화를 좋아한다, 뭐 아니면 여행을 좋아한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관없는데 특정한 그 좋아하는 분야가 딱히 없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는 저는 그냥 일반적인 가장 지금 크게 다뤄지는 뉴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뉴스는 계속 주기적으로 같은 주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뭐 북한의 경우는 하루가 멀다 고 계속 표현이 나오잖아요. 기사가 나오면 어, 이 기사 북한 관련 기사를 몇 번 공부하다 보면 사실 거기가 거기입니다. 다 비슷한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따로 자기가 복습을 하지 않아도 계속 그 표현이 반복되어서 조금씩 다른 문장이나 문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표현을 완전히 숙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런 시사 영어 혹은 이제 authentic 텍스트, 진짜 텍스트에 물론 이 뉴스 신문이나 잡지 말고도 책도 이제 여기 들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짜 아까 ESP를 말씀드렸지만 해당되는 분야의 어떤 지식과 아니면 최신 정보를 영어로 습득하고 그 부분을 업무할 때 필요에 따라서 영어로 영작을 하셔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쓰시는 그런 도구로 쓰셨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팁인데요. 영작 실력을 제대로 이제 늘리기 위한 팁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필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필사 요령은 일단 흰 종이랑 다른 색 뭐 까만 종이 쓸 수는 없겠죠. 흰 종이랑 색펜을 준비하시고
한 번에 한 문장씩 원문을 보신 다음에 한 문장을 보고 읽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외워서 써보고 다시 원문과 비교해서 수정해보고 그 다음 문장을 눈으로 보고 또 외워서 흰종에 써보고 수정해보고 이렇게 하시면은 일단 기억력이랑 영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말은 대충 저도 지금 말하는 게 버벅버벅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말을 잘 못하더라도 예를 들어 뭐 같은 자리에 있거나 그러면 그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해가 가능한데 그럼 좀 틀려도 뭐 대인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틀려도 크게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글로 쓰면은 예를 들어 철자법이 틀리거나 문법이 틀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그게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성이 좀 중요한데 만약에 영어로 개발자분들이 문서나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글을 쓰는데 굉장히 많이 에러가 난다 그러면 원어민과 주고받을 때나 아니면 프로그램 작성이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앱에 제목을 달 때도 이상한 문법의 문법의 문장을 쓰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확성들 향상을 위해서는 이 필사를 하시면서 직접적으로 세밀한 부분까지 내가 관사를 이렇게 틀리는구나. 내가 문법에서 3인칭 단수 현재 맨날 배웠는데 막상 한 문장 보고 필사해 보니까 내가 이거 S 틀리네.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가지고 정확성을 높이시면 참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는요, 제가 영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명작은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 중에서 문어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영작을 잘하려면은 문어체에 해당되는 독해, 지문, 뭐 소설책, 잡지, 신문 이 책 같은 걸 많이 보셔서 거기에 나온 표현을 영작에 쓰시는 게 좋고요. 회화를 좀 잘하고 싶다 그러면 뭐 영화, 뭐 드라마 이런 아니면 무슨 오디오 자료, 팟캐스트 같은 걸 들어가지고 직접 들으신 문장을 그대로 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구어체와 문어체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문어체로 배운 문장을 회화에 쓰면요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독해에서 영작, 청취해서 회화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뭐 영자 신문이나 잡지나 이런 부분을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읽은 내용 중에 마음에 드는 뭐 기사 이런 거는 블로그 같은 걸 운영하시면 거기 간단히 영장문 연습을 해보시고 제가 페이스북에 보니까 영어 쪽 분이 아니신데도 영어 공부를 위해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가끔 영어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영작 연습하시는 거죠.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워드프레스 같은 걸 만드셔가지고 미디엄이나 이런 거 만드셔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업무 관련이나 아니면은 뭐 단상 같은 걸 적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그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뭐 사이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가보니까 거기에는 질문을 올리면 만약에 영어 문법이 틀린 문장이나 이상하게 쓰면 원어민들이 막 이렇게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풋, 아웃풋 왔다 갔다 해서 본인이 썼는데 원어민이 고쳐주니까 물론 이제 너무 이상한 문장을 써가지고 너무 많이 고쳐지면 처음에는 움찔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일단 연습을 하시고 틀리더라도 교정이 되고 이런 걸 과정을 반복하시는 아웃풋 작업도 같이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필사는 이제 종이에 쓰는 거잖아요. 아니면 이제 워드에다 타이핑 같은 걸로 해서 필사를 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이제 라이팅 쪽인데 요약도 물론 글로 쓸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기사나 아니면은 뭐 개발 관련되는 아티클이나 문서를 읽은 다음에 그 내용을 간단한 영어로 요약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필사나 요약이 이게 의외로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저희가 가진 뇌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학습 효과가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멍하게 그냥 드라마 보고 있는 것보다는 필사를 하거나 읽은 다음에 요약을 하면 예를 들어 내가 글을 뭐 15분을 읽었다. 그러면 한 1, 2분 정도는 메모를 하면서 요약을 해보거나 하면 굉장히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능동적인 학습, 그냥 수동적으로 계속 뭔가 이렇게 보기만 하고 이래서는 잘 학습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습관 형성인데 매일 일과 중에서 뭐 유튜브를 보셔도 되고 팟캐스트를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영화나 드라마나 정해서 계속 보셔도 되는데 일정한 시간은 영어를 인풋 아웃풋을 계속 하는 시간을 만드셔서
예를 들어 출퇴근 시간이든 아니면 뭐 저녁에 들어오셔서 처음 한 시간이든 그 시간 동안은 무조건 영어, 아니면 영어가 아니라 뭐 중국어, 일본어 하셔도 되겠죠. 이런 외국어 학습이라는 게 매일매일 꾸준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습관을 영어 학습하는 습관을 만드시는 부분을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강의 드렸던 내용의 상당 부분은 최근에 제가 출판했던 영자신문을 활용한 영어 학습법 ENIE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책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예전에 또 제가 공부한 책인 뉴스 잉글리시 파워딕이라는 책은 좀 시사 영어 중에서 이제 중고급 이상 학습자를 이제 타겟으로 한 책인데 주로 이제 동시통역대학원 준비생이나 고급 시사 영어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의 경우도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조를 하면 참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뭐 한 강의에 대해서 질문이 있거나 코멘트가 있거나 뭐 추가적으로 뭐 저에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아래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다른 기회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